자, 볼게요. 자, 1번 문제는 이따 선생님이랑 같이 할 건데, 자, 먼저 내용 봅시다. 자, 페놉티콘입니다. 벤담이라는 철학자가, 죄수들을 한 곳에 모아서, 아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감옥을 설계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 유명한 감옥은, 사실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프랑스 대혁명의 기초가 됐던, 바로 이제 바스티유, 감옥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원피스에서 임펠다운이라고 있습니다. 임펠다운, 아는 친구는 아는 것 같은데, 임펠다운에서, 바로 이제 루피의 의형제 형인, 바로 이제 에이스를 구하기 위해서 막 합니다. 정상전쟁에서 결국에는 에이스가 죽고, 선생님 나이 또래에서는 에이스가 죽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자, 페놉티콘. 자, 볼게요. 자, 18세기. 자, 영국의 공리주의자 몰라도 됩니다. 나중에 나오면 설명해 드릴게요. 자, 벤담. 이 벤담은, 지금 박제되어 있어요. 나를 박제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인터넷에 벤담 치잖아요? 그럼 박제된 거 보여요. 좀 징그럽습니다. 스스로를 박제했어요. 왜냐면,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이 사회에서, 플러스 1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 이 사회에 마이너스다. 라고 생각해서 나를 박제하라.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목은 약하잖아. 약해가지고 목이 자꾸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머리는 이게 박제한 거 오른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봐. 나중에 벤담 나오면,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벤담이 처음 제안한 원형 감옥인 페놉티콘 동그라미. 뒤에 밑줄 쳐봐. 한 명의 간수가 수백 명의 죄수를 감시할 수 있다, 밑줄.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읽었어야 되는 거야. 벤담, 페놉티콘, 그 다음에 감시. 그렇죠?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물론 한 사람이, 자, 뭐 여러 사람의 죄수를 감시할 수 있다. 자, 전체적으로부터 가로 묶어봐. 어디까지 묶냐면요, 그 단락 밑에 두 번째 줄 제일 처음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거기까지 가로 묶어. 자,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뭐냐면, 자, 바로 뒤쪽에 가로 묶고 뭐 뒤쪽에 보니까 벤담은 이런 페놉티콘의 구조는 이렇게 나와 있지, 그지? 페놉티콘의 구조 동그라미. 그러니까 페놉티콘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보자. 가로 묶고 보면 페놉티콘의 구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자, 얘가 화재잖아. 이 화재는 철저하게, 자, 여기에서 구체화됩니다. 그러면 이 구체화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화재가 뭐예요?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큰 틀 안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페놉티콘, 자, 그 다음에 페놉티콘의 구조.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실판 봐요. 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긴 어두워요. 어둡습니다. 그리고 얘를 삥 둘러싸서 얘를 삥 둘러싸는 거야. 둘러싸서,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하겠다.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런 방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한 사람씩 이렇게 죄수들이 한 명씩 이렇게 있겠죠. 대부분 다 독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다 여기를 볼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기를 볼 수 있겠죠. 자, 여기는 밝아요. 불을 다 켜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봐봐. 여기서는 여기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겠지. 만약에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우리 집 불을 끄고요, 바깥에 보면 바깥에서는 우리가 안 보여. 근데 우리는 바깥이 보이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여기가 안 보여. 근데 얘네들이 다 보여. 맞아요?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놓으면 시간이 좀 지나면 이 사람이 갑자기 화장실에 갔다고 치자. 사람이 없어. 그런데도 얘네들은 뭐예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느껴서 스스로를 감시하게 되는 거야. 내면화돼서. 쟤네가 날 보고 있구나. 그렇지? 그래서 스스로 통제하게 됩니다. 요런 걸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볼게. 자, 전체적으로 동심원. 자, 이런 것들은 밑줄만 탁탁 쳐놓으면 되는 거예요. 동심원 구조로 되어 있는 페놉티콘은 간수가 있는, 자, 중앙의 공간 세모 한번 쳐봐.
이거를 세모 친 이유가 있죠. 자, 중앙이니까 밑에 줄 뭐가 눈에 들어와? 반면이 눈에 들어와야 돼. 그쵸? 그러면 중앙의 반대가 바깥쪽이겠죠. 맞습니까? 그럼 바깥쪽에 둥그런 과목 역세모 잡아. 그러면 차이가 확실히 보일 거예요. 자, 다시 올라갑니다. 중앙의 공간을 항상 어둡게 유지하여 죄수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은커녕 자, 간수의 존재 자체도 알 수 없었다. 반면 바깥쪽의 둥그런 감옥에는 건물 내부를 향한 착이 있어서 자신들의 모습이 간수에게 시시각각 포착되어 죄수들은 늘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됐습니다. 벤담은 이 페놉티콘의 구조는 동그라미 잡고요. 뒤에 밑줄. 죄수들에게 규율과 감시를 내면화해서 스스로를 감시하게 한다. 거기다 밑줄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감시받고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나쁜 짓을 못하는 거야. 자, 그 다음 1970년대 나왔죠. 자, 네모 잡아.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연대가 나오게 되면 이런 연대나 혹은 시대가 나오게 되면 자, 무조건 네모를 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왜냐면 A 연대와 자, B 연대로 바뀌죠. 첫 번째 단락에 몇 세기? 18세기가 눈에 들어올 거야. 이제 18세기 네모 쳐봐. 늘 네모를 쳤을 때 그럼 18세기에서 어디로 가? 지금 20세기로 넘어왔지. 맞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우리가 가게 되면 이것은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돼. 변화. 그럼 변화니까 당연히 둘 사이는 뭐해? 차이. 결국 힘을 어디에 실어? 여기에 실게 되죠. 그러면 자, 이 부분이 바로 출제 요소가 되는 거야. 여기에 힘이 실립니다. 그럼 둘의 차이로 우리가 읽어봐줘야 돼. 그래서 늘 연대가 나오면 네모 쳐야 돼. 어떤 게 있어? 예를 들어 15세기, 16세기, 17세기. 아니면 고대, 중세, 근대. 됐죠? 이런 방식의 이런 거 잡아줘야 돼. 자, 가보자. 1970년대 네모 잡습니다. 중반에 이른바 정보혁명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 뭐가 눈에 들어와? 자, 정자 감시는 이렇게 읽어줘야 돼. 됐죠? 따옴표로 묶여있으면 무조건 동그라미 치는 거야. 따옴표 묶여있으면 동그라미 치자. 전자감시 동그라미. 자, 페놉티콘의 감시와 흡사하다. 인식이 급속히 퍼지면서 당시에는 큰 관심을 끌지 못했던 벤담의 페놉티콘은 다시 주목을 받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선 정보화 사회 네모. 자, 뭐가 눈에 들어와? 데이터 컴퓨터 베이스를 통해 이게 눈에 들어와야죠? 컴퓨터 데이터베이스구나. 자, 왜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되고 거기다 동그라미 쳐야 돼요? 왜요? 뭐가 눈에 들어와요? A 통해 B. 얘가 눈에 들어왔어야 돼. 자, 그러니까 여기다 동그라미 쳐줘야죠. 자,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막대한 양의 정보가 수집 밑줄. 자, 그리고 나서 자, CCTV는 자, 화제죠? 동그라미 잡아. 자, 그리고 밑에 줄 전자결제를 통해 이게 눈에 들어와야지. 그쵸? 전자결제 동그라미. 자, 심지어는 오른쪽 끝에 전화, 통화, 문자 내용 동그라미. 다시 복원할 수 있다. 바야흐로 정보 수집 동그라미. 다양한 감시의 통제, 전자 페놉티콘의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럼 전자 페놉티콘의 동그라미. 그럼 질문 던질게. 이 필자는 이거를 긍정으로 보니 부정으로 보니? 부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A에다가 마이너스 표시하시면 돼요.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 만약에 CCTV가 있다고 치자. CCTV가 딱 있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함부로 어떤 위법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CCTV에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내면화시켜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게 만드는 거야. 만약에 진짜 CCTV가 아니고 모형을 갖다 놔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우리나라 요즘에 이제 학폭은 많이 없어졌다고 하죠. 그치? 그런데 가끔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께 이제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 학교에서. 그치?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학교 교실 안에도 CCTV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왜냐면 이거 자체가 선생님들을 또 보호할 필요가 있고 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약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찰도 배치해야 되고요.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왜냐면 자꾸 인권 하는데 그 인권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약자가 피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쌤 생각할 때는 CCTV 하나 자체가 많은 것들을 교실 풍경을 좀 변하게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들도 선생한테 함부로 못하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애들이 요즘에 싸가지가 없습니다. 선생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떤 존중이라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아.
그게 너무나 좀 안타까워, 사실은.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아직 물론 일부잖아, 일부. 일부 영상에 보면, 막 저 선생님한테 막 대들고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선생을. 그쵸? 이런 이야기 좀 뭐하지만, 맞아야 됩니다. 그런 친구들은 맞아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CCTV가 좀 있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술실에도 CCTV가 들어갔잖아, 이제는. 그치? 그래서 어떤 의료 사고가 나면 100% 피해자들이 졌어요. 진짜로. 잘 모르니까. 자, 그런데 CCTV가 생기면서 이제 그들도 이 CCTV를 통해서 이걸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힘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여러분들, 범죄를 나쁜 짓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검거율이 세계 1위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CCTV가 제일 많아요. 특히 뭐도 있어? 블랙박스도 있죠. 자동차 블랙박스. 그래서 만약에 뭐 범죄 저지로 도망가잖아요. 100% 잡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을 켜는 순간 위치 그대로 나옵니다. 100% 잡혀요. 그러니까 나쁜 짓은 안 하시는 게 좋다. 알겠죠? 우리나라는 무조건 잡힌다.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치안율이 좋은 나라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스스로 감시하게 만드는 거죠. 자, 여기서 정보 동그라미. 정보는 뭐래요? 벤담의 페놉티콘에서 시선을 대신한답니다. 그러면 동일성의 원리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럼 거기 정보와 그 다음에 시선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정보 동그라미, 시선 동그라미 엮어주셔야 됩니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했냐면 대응성의 원리라고 했어요. 그렇죠? 똑같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엮어주셔야 헷갈리지 않는다. 왜냐면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자, A면 B다 라고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밑에서 뭐라고 하냐면 C는 A야 라고 텍스트에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선지에서 어떻게 물어보냐면 자, C는 B니? 이렇게 묻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지.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니까 체크 안 해주면 안 보여. 알겠죠? 체크 안 해주면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응성에서 우리가 또 중요한 건 플러스 이런 것들로 잡아줘야 되지만 1번 자, A는 B라고 얘기했을 때 요거 잡아줘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바로 이제 비유나 자, 유추 이것도 무조건 체크해줘야 돼. 출제 요소다. 대응성. 자, 그 다음 여러분 적고 자, 정보는 자, 시선을 대신해서 자, 규율과 통제입니다. 밑줄 규율과 통제를 의미합니다. 일단 둘은 자, 뭐 어떤 거 정보와 시외의 정보와 그 다음에 페놉티콘의 시선 이 둘은 자, 공통점이 있어요. 불확실성. 세모 잡아. 자, 그 불확실성에다가 여러분들 P1이라고 써봐. P1.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 거야. P1. 문제점이죠. 자, 죄수가 늘 자신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간수 때문에 매사에 행동할 조심하는 것처럼 정보가 수집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열람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밑줄 자신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런 효과를 주는 거죠. 이 둘에 또 다른 하나가 더 있는데 비대칭성 세모. 자, 거기다 P2라고 쓰세요. 자, 페놉티콘에 대한 그럼 구체적 서술이 나올 겁니다. 비대칭성. 죄수는 볼 수 없고 간수만 볼 수 있게 만든 시선의 비대칭성이 있다면 전자 페놉티콘에는 밑줄 수집된 정보에 대한 접근의 비대칭성 요거 밑줄 잡습니다. 자, 그럼 칠판 보세요. 자, 지금 여기 문제점이 P1, P2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하나는 불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대칭성이에요. 자, 그럼 얘가 문제점 두 개가 나왔어.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돼? 어떻게 해결하니? 됐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 그럼 이거에 대한 자, 솔루션에 how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두 개가 나와야 돼. 예측해보자. S1, S2. 자,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되니? 확실하게 만들면 되죠. 맞습니까? 확실하게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 투명하게 하면 될 거예요. 자, 비대칭성. 그렇지. 대칭이 안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칭이 안 되는 거예요. 비대칭을 대칭 있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대칭 있게 만드는 것, 그렇죠. 평등성. 즉, 모두 똑같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됐죠? 아니면 모두 같은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대칭이 안 되게끔. 이걸 예측하고 읽으셔야 돼. 자, 그러니까 거기 한번 볼까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가? 마지막 단락입니다. 정보혁명의 시대를 거쳐서 정보의 바다인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물결 쳐봐. 전자 페놉티콘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뭘 묻는 거야? 물결 치고 거기다가 how. 그렇지. 어떻게 대처해야 돼?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지. 자, 단순히 생각해 보면 전자 페놉티콘의 두 가지 부정적인 속성을 해결하면 되죠. 그렇지? 그 부정적인 속성이 뭐였어? P1, P2. 됐죠, 요거?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막연한 불안감, 불확실성에 떨게 하고 있는 무차별적인 정보의 과다 수집을 금하고, 밑줄 한번 쭉 쳐봐. 무차별적인 정보의 과다 수집을 금하고, 그 다음에 이미 수집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밑줄 칩니다. 접근을 좀 더 평등, 밑줄 치고요. S1, 그렇지. 평등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찾았어? 접근을 좀 더 평등, S1. S2 찾으세요. S2 어디 있어, S2? 그래, 투명하게 공개. 이게 바로 S2야. 찾았니? 투명하게 공개 찾았어? S2. 마지막 줄에 있죠. 밑에 두 번째 줄. 그러니까, 이 글을 읽을 때 문제점이 두 개예요. 그러면 해결 방법이 몇 개? 두 개. 요 흐름을 잡아주고 가야 돼. 그러면 1번 볼게요. 보기의 자료를 활용해서 조건에 맞게 구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구에서는 19세기 초부터 정부가 주체가 되어 국민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활동을 벌였는데, 나이, 가족수, 가구 수입, 주거 환경, 범죄 기록, 작업 환경, 질병 대 광범위한 조사 동그라미. 그러니까 조사를 엄청나게 했어요. 정부는 이 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새로운 법률과 정책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활용했고, 이것은 지금의 뭐가 됐다? 복지사회로 가는 초석이 되었다. 복지사회 동그라미. 그러면 이때 했던 이 조사는, 정보 수집은 긍정으로 간 거야, 부정으로 간 거야? 긍정으로 갔지. 그치? 여기에 조사는 긍정이에요. 그럼 거기다 플러스 표시해봐. 조사에다 플러스 표시. 그리고 조건이 나왔습니다. 칠판 보세요. 사실 이런 문제는 독서에서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고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것들. 어차피 좀 수록돼 있으니까 쌤이 좀 강의하는데, 잘 나오지 않고, 이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법과 화법과 작문까지 전부 다 시험 보거든요.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작문에 대한 문제로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작문에 대한 문제로 주로 출제된다는 것은, 작문이라는 것은 쓰기 영역이야. 맞지? 쓰기 영역이다 보니까, 글쓰기 전, 글쓰기 중, 글쓰기 후를 전부 다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것은 글쓰기 중입니다. 그래서 조건 및 표현 문제의 대표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 조건이 이렇게 있으면, 이 조건은 보통 보기 박스로 나옵니다. 물론 무조건 보기 박스는 아니에요. 가끔 텍스트에서 얘기하는 적도 있지만, 기본이 바로 보기 박스로 나오고, 이 표현이 바로 선지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내용 조건과 형식 조건. 기본적으로 조건이 몇 개? 2개 이상.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밖에 안 나오냐면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 옳은 표현을 골라야 되니까. 그러면 적절한 것은 이렇게도 안 나와. 문제는 무조건 가장 적절로만 나와. 여기서 말하는 가장 적절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철저하게 2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돼.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따라서 포괄적이어야겠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자, 쌤이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내용 조건과 형식 조건으로 나뉘는데요. 자, 형식 조건은 일반적으로 비유, 뭐 대꾸 이런 수사법들을 보통 이야기해.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보세요. 자, 두 가지 있습니다. A에 대한 비판적 고찰, 거기다 우리가 내용이라고 쓰세요. 자, 조건 A에 대한 비판적 고찰. 거기 조건에 A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고 있죠? 거기에 우리가 목적에 써여 있지? 거기다 내용이라고 써. 이게 내용적 조건이야. 자, 그리고 밑에 비유가 눈에 들어오니? 비유 동그라미 쳐. 자, 이 녀석이 바로 형식적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조건이 둘로 나눠졌어. 자, 그럼 칠판 봐요. 내용적 조건과 형식적 조건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풀어줘야 되냐면, 자, 얘를 먼저 선으로 봅니다. 얘를 먼저 보는 거예요. 얘를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오답을 지우십시오. 보통 일반적인 문제, 작문에서 나올 때는 보통 한 3개 정도 지워집니다. 제가 형식 조건에서. 만약에 형식이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2개 이상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형식 1로 하나가 지워지고 형식 2로 2개 지워져요. 그리고 꼭 2개 남아요. 그래서 거기서 내용으로서 가장 적절을 골라내게 만들어. 자, 여기서는 그러진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자, 그러면 자, 내용 조건이 나왔죠? 자, 내용 조건으로 마지막에 정답을 고르시는 거예요. 즉, 이런 문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번이다. 그러면 이걸 다 읽고 내용까지 판별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용 생각하지 말고 비유가 있니 없냐만 판단하란 말이에요. 알겠죠? 있니 없냐만 판단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1, 2, 3, 4, 5번입니다. 자, 시간 드립니다. 자, 시작. 1분 드릴게. A는 마이너스예요. 그럼 A를 비판하면 플러스가 돼야지 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치? 자, 먼저 비유 없는 것부터 찾으세요. 비유 없는 부분도 찾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내용으로 고르시는 겁니다. 자, 30초. 그렇지. 자, 비유가 없는 거 먼저 찾으시고 먼저 딱 제껴야 돼. 비유 없는 거. 비유 있잖아. 비유. 자, 좀 어렵나요? 같이 해볼까요? 자, 가자. 자, 1번에 비유 있니 없니? 없습니다. 1번 무조건 날려. 그리고 나머지는 비유가 다 있어요, 사실. 자, 2번에 비유 있니 없니?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 이것도 우리가 비유로 봅니다. 이런 문제에서는 자, 가로 묶어 그냥. 비유가 있습니다. 자, 3번 갑니다. 양날의 검. 처럼이란 말이 있죠? 이거 비유죠? 4번에 보면 시간은 첨금. 이거 은유법입니다. 자, 비유 있고요. 자, 5번 갑니다. 자, 오른쪽 끝에 처럼. 이거 말 보이죠? 이것도 가로 묶어. 자, 비유가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에도 껴야 보배라는 말처럼. 자, 그럼 정답은 2번, 3번, 4번, 5번 중에 하나거든요. 이때 우리가 뭘 찾는 거야? 그렇지, 비판. 됐습니까? 비판하는 거야. 자, 마이너스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야 돼. 자, 즉 긍정적일 수도 있어. 자, 이런 느낌 잡아줘야 됩니다. 2번 보니까 낙관전 전망만 해서는 안 되지. 이건 아니죠. 낙관적 전망으로 가야죠. 그걸로 비판해야죠. 낙관은 긍정이니까. 3번 볼게요. 거기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 이로울 수도.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자, 개인의 희생 얘기 나오면 안 되죠. 보기에선 개인의 희생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됐지? 날리고요. 자, 5번 보시면 5번에는 효과가 오래가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 한 적 안 했습니다. 그죠?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가야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비판한다는 것은 자, 보세요. 자, 칠판. 여기에 텍스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기가 뭐 하는 거예요? 비판합니다. 비판하게 되면, 자, 얘가 긍정하는 것은, 자, 보기가 긍정하는 것을, 자, 뭐 한다? 이룰 수 없어. 이렇게 가야 돼요. 아니면 플러스를 지향해야 돼. 자, 그래서 텍스트가 네가 지향하는 것으로는, 그렇지? 보기가 지향하는 것을 이룰 수 없어. 이렇게 이런 의미로 돼 있는 걸 골라줘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3번 뭐라고 했습니까? 자, 너 너무 편협한 거 아니야? 좋게 봐 라는 의미로 잡아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거 적으세요. 위에 것도 적어요? 여기 있는 건 다 적는 거지? 쌤 칠판에 있는 건 다 적는다고 생각하면 돼. 자, 우선 과제 나눠드릴게요. 이 과제는 다음 주 수업 시간에 가져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클리닉이 평일 없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선생님 몇 번 얘기하지 않았어? 선생님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많이 했어. 한국에 없어. 아, 맞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걸 가져오세요. 다음 주에 가져오시면 돼요. 자, 문 앞이세요. 시간이 좀 남았어. 자, 미스터 방. 자, 거기 봅니다. 미스터 방. 자,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자, 미스터 방 채방식에, 자, 기회주의자.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칠판 보자. 요거 가볍게 정리하다 보면 시간이 갈 것 같은데. 우리가 소설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이 아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없는데, 체크가 제일 중요합니다. 체크가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질문들은 사실 좀 많이 쉬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어렵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당황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이, 자, 필요하다. 자, 먼저 거기 보니까 채만식의 미스터 방. 자, 좀 설명을 좀 가볍게 좀 드리면서 오늘 요거 하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자, 볼게요. 일제강점기. 자, 쓰면서 보세요. 총 3개 할 겁니다. 일제강점 인물, 다시 말하면 자, 주인공입니다. 일제강점기, 자, 주인공.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소시민이 나올 수 있어요. 소시민은 크게 두 가지. 자, 바로 농민과 그 다음에 도시노동자. 기본적으로 이제 농민 얘기가 많죠. 여러분들 저기 혹시 그거 알아? 운수 좋은 날 혹시 아니? 그치? 아내가 아픈데 지금 내가 갑자기 돈을 갑자기 많이 벌게 되죠? 하지만 결국에는 아내는 죽죠. 자, 운수 좋은 날, 이게 도시노동자예요. 도시노동자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도시에서,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도시에서, 월급 받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럼 도시노동자예요. 도시에서 돈 벌면 도시노동자입니다. 내가 사람을 고용해서 내가 월급을 줘요. 그럼 나는 노동자가 아니고 보통 자본가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자본가도 되게 웃겨. 자본가, 노동자. 너무 웃기지 않니? 자본자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아무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보통 이제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다 나중에 도시 노동자가 될 거예요. 전부 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대부분 거의 90%, 98%, 9%가 농민이었어요.
근데 농촌이 살기 힘드니까 도시로 올라와서 도시 노동자가 되는 겁니다. 알겠지? 이건 1900 언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자, 그럼 이들의 삶은 어땠냐면 우리 알고 있어요?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난해요. 자, 그래서 어때요? 유랑해요. 그래서 어때요? 가족 해체까지. 이런 내용이 보통 일반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재밌게도, 자, 태도는 보통 이제 긍정이 많이 안 나와요. 자, 소설의 내용이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자, 두 번째. 보통 일반적으로 비극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식인이 주인공인 경우예요. 지식인. 우선 얘가 제일 많아요. 1번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일제강점기 소설 전부 다. 아까 우리 얘기했던 뭐 운수 좋은 날 이건 다 마찬가지. 자, 지식인이 주인공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지식인의 포인트 볼게요. 지식인으로 보통 문인들이 많아요. 문인. 그리고 소설가 뭐 이런 거지. 문인, 기자, 그 다음에 교사.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특히 문인 중에서도 시인이거나 소설가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야. 자, 얘네들의 어떤 속성을 한번 볼게요. 자, 얘네들은 우선은 보통 유학파가 많아요. 일본 유학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자, 무능력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재밌는 건, 자, 이들은 말이죠. 많이 배웠잖아. 많이 배웠으니까 부조리한 현실이다라는 걸 인식을 해요. 따라서, 현실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어. 그렇지? 근데 내가 뭐라 그랬니? 무능력하다 그랬지. 즉, 하지만 현실 비판적 인식이 있지만 현실을 바꿀 능력이 없다고.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얘는 뭐 하겠니? 고뇌하겠죠. 됐죠? 그러면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팁 하나 드릴게요. 얘네들은요, 소시민들은 보통 방언을 많이 써요. 사투리도 많이 나와. 그런데 지식에는요, 서울말 씁니다. 뭐뭐 했어요? 막 이렇게 서울말 써요. 이것만 딱 봐도 지식인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현실 비판 인식이 있지만, 자, 무능력하다. 그래서 그 사이에 고뇌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팁. 질문. 저 지식인의, 그 개인의 고뇌라는 건 내적 갈등이겠지? 그 고뇌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시점이 두 개 있어. 그렇지. 1인칭 주인공 나와야지. 그렇지. 1인칭, 즉, 한 인물의 고뇌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1인칭 주인공. 그렇지. 아주 잘했어. 그 다음? 그렇죠. 3인칭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 그냥 제한적 시점이라고 할게. 너무 길다. 3인칭은 뭐, 그쵸? 심리 나오면 전지적이니까 제한적 시점.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대사보다는 뭐가 더 많을 수 있어? 그렇죠. 심리 중심일 테니까. 맞죠? 당연히 서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심리. 그렇지. 너무 잘했어, 우리 애기들. 그래서 소설을, 텍스트를 딱 봤는데 거의 서술이야. 예를 들어서 대사가 거의 없어. 그렇다면 한 인물의 고뇌를 드러냈겠구나. 됐죠? 이렇게 중심으로 잘 읽어가시면 돼요. 이제 세 번째. 기회주의자. 우리가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볼 미스터 방은 바로 얘입니다. 기회주의자가 보통 이제 주인공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기회주의자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역사의식이 없어요. 되게 왜곡되어 있어요. 왜곡되어 있고요. 시대의 조류에 순응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친일 됐습니까? 일본이, 자, 그 당시 일제시대잖아. 그러니까 일본이 득세하는 거예요. 그럼 일본 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죠? 친일파. 자, 만약에 이제 해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친소나 친미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서, 자, 친인 거죠. 시대 조류에, 자, 여기까지 적어줄게. 자, 친일, 뭐 친소, 친미.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자신의 색깔을 바꿔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그에 대한, 자, 뭐가 주어져? 부와 명예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부유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자, 이 기회주의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볼게요. 뭐 여기다 적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 얘가 하는 자 대사나 행동은 전부 다 긍정이겠니, 부정이겠니? 그렇지. 전부 다 부정일 거야. 그렇다면 독자는 이들의 대사와 행동을 보면서 뭐 하게 되는 거야? 바로 비판을 하거나 풍자를 하겠죠.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왜 기회주의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웠는가? 가자. 의도갑니다. 자, 부조리한 시대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즉,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한 성찰이야. 아까 선생님이 가시할 때, 나시였나? 나시할 때 현실 참여시인 얘기하면서 부조리한 시대 현실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지? 그거에 대한 성찰을 던져주는 거야. 자, 적어볼게요.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한 성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자, 됐죠? 바람직한 자세에 대한 성찰입니다. 자, 이때 선생님이 그래요. 다음 시간에 합시다. 다음 시간에 어차피 선생님 숙제 내줬으니까 원래 이거 체크해 와라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시간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에 오면 그때 이제 클리닉 시간 다시 한번 좀 편성해서 좀 길게 할 생각이야. 그때는. 자, 고생 많았습니다.